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이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각도이TV와 린스터디가 함께하고 있는 국민 애널리스트 프로젝트, 그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종목과 아주 흥미진진한 시점에 좋은 기업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오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현우라고 하고요. 지금 정유업계에서 구매 담당하는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잠시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1년 반 정도 된 것 같고요. 2020년 장 좋을 때 남 다 들어올 때 들어오신 거네. 네, 그걸 조금 비껴서 조금 더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안 좋을 때 결과가 지금 안 좋은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어떠세요? 20년도 말에까지만 해도 그게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때 나쁜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은 가치 투자가 아니라 퀀트 투자 쪽에 관심을 두고 이제 분석을 하다가 네. 펀드 투자 쪽에서 저 성향이 조금 안 맞다라고 느꼈던 것은 히스토리를 전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어떤 회사이고 왜 사야 하고 안 됐을 때에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퀀트가 추구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가치 투자 쪽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혼자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예. 사실 증시각도기 TV는 계속해서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증시각도기 통해 가지고 린스터디라는 이제 스터디 플랫폼을 알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 플랫폼에 가입을 해서 지금 7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 7개월 여러 사람이 같이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린스터디를 잘은 모르는데 너무 그 의도가 바람직하고 우리 신방 금융전사 만들기의 의도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한 거지. 제가 뭐 린스터디에 뭐 이사거나 무슨 직책을 갖고 있거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그 같이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혼자 했을 때하고 느낌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도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기업을 분석하고 뭐 책을 읽고 했을 때 자기 편향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자꾸 보게 되는, 그러니까 강화가 시키는 경향이 좀 있는데, 혼자 하면? 네네. 근데 이제 여러 명이서 하게 되다 보니 조금 내가 해이해졌을 때에도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정보를 봤을 때에도 여러 사람의 시선에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좀 완성된 형태의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실전 투자했을 때의 느낌은 어떻게, 혼자 했을 때와 공부한 다음에 실전 투자했을 때의 느낌은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좀 장이 좀 계속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이 빠질 때 혼자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내가 약해질 수 있겠다, 마음이 약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자신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그게 흔들려요. 네.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같이 이야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자주 모이네요. 네. 이제 온라인 통해서도 모이고, 저희는 이제 특별히 오프라인으로도 모임을 추진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심적인 부분에서의 그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주식 투자의 구할은 쉽니다.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머릿속으로 아는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저도 책도 많이 봤고 뭐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유튜브도 많이 봤지만, 그거를 알고 있다가도 막상 그게 딱 시세창을 딱 보고 나면은 갑자기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네네. 갑자기 가족들이 생각나고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의 미래는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네, 건가. 이렇게 내가 휩쓸려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공자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그 상황을 저는 사실 이 사이클을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이번 하락장. 네네.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아는 것과 느끼는 건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투자 좀 한다는 사람 치고 자기 그 모임이 없는, 그룹이 없는, 클럽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서로 이렇게 악마의 역할을 해주고 나 이거 너무 좋아 막 이랬는데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악마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또 옆에 있어야 그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하락장에 대해서 죽겠어, 나 죽겠어, 너 죽겠어 서로 이런 얘기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기회인데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좀 궁금하네요. 힘든 건 사실이죠. 당연하죠. 힘든 건 사실이고 힘든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요. 이게 여러 명이서 하다 보니까 예. 뭐 대략 8명 정도의 지금 인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인원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라도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끄집어내지 못했던 생각들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섹터를 볼 필요가 있다라든가 어떤 게 좀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식의 대화를 좀 나누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힘들다의 감정 토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더 봐야 하고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게 해주고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겠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다라는 걸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오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투자를 오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계속 말씀드리면 3,300이 지금보다 훨씬 위험했지 2,300이 그렇게 위험하냐? 네네.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맞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거든. 내 계좌 손실 나면 기분 나쁘고 내 계좌 손실 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상 모두가 안 좋다는 얘기만 하고 어디 언론을 봐도 침체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근데 내 계좌 보니까 마음은 슬픈데 세상 무너진다고 하니까 진짜 무너질 것 같고 나는 이미 무너졌고 네네. 거기 이제 말리게 되면 휘말리는 거죠. 사실은 아마 1년 정도 뒤를 보면 이번 2300이 나쁘지 않은 아주 좋은 찬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네. 알 수는 없지만 감히 1년 후에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뒤돌아본다면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하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전 되게 많다고 봐요. 2020년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망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는 신용 쓴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 망해버렸거든요. 네네. 완전히 다 털려가지고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비극적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젊으신 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지나보면 아이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또 지나보면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이런 걸 경험할 거다. 우리가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어떠셨어요? 이번에 계좌가 막 뭉개지는 게 마지막 한 300포인트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400포인트였었기 때문에 막 뭉개지는 거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때 기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왜 매매일지를 쓰라고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썼거든요. 그때 썼던 일기가 꽤 많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괴로우니까 이걸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특히 가족들한테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하는 동료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다운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다 일일이 토로할 수가 없다 보니 혼자 이제 쓰는 거죠. 그런 경험을 또 처음 해보기도 했고 반대로 생각하면 약간 마음을 놔버렸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계좌를 계속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 차라리 그렇죠. 계좌는 그냥 그 장 마감했을 때 한 번만 보고 그냥 여전히 그대로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책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현재 시황과 떨어져 있는 이야기 그리고 아주 그 큰 흐름에서의 이야기들이 저의 정신 건강과 그리고 그게 또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책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매매일지는 나중에 장 좋아지고 내 마음이 편할 때 꼭 보세요. 네. 그러면 그게 상승장의 그 예방주사가 될 거예요. 내 마음이 붕붕 뜨는 거, 내가 이렇게 괴로웠던 적도 있구나.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올라가면 나 실력 있어, 나 대단해. 이게 이제 사람의 또 본성이거든요. 커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나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한 3번 연속 성공을 해버리잖아요. 천하무적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슈퍼맨이 돼 있어요. 나는 슈퍼맨이. 뭐 성공하면 나는 이미 슈퍼맨이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걸 펴보면 이렇게 위험할 때도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중에 굉장히 귀하게 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 여유 자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하셨나 봐요. 왜냐면 아까 심정을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약간 눈에 이슬이 맺힌 느낌이 들었는데.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갑자기 확 생각나긴 하네요. 네. 네. 굉장히 얼마 안 된 이야기이긴 한데 네. 뭐 지금도 뭐 완전히 복구된 건 아닙니다만 네. 많이 심란했죠. 그러니까 괜히 심란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묘하게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자꾸 대놓아도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되게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예상한 대로 역시 더 되는 거였어. 이게 왜 어렵다고 했어? 난 재능이 있어. 네. 이게 다 한 번씩 겪는 정말 초심자의 경험이라는 걸 다 겪는다고 해가지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한 번 겪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조금 달라요. 이제 경험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네. 저희도 당했죠. 저는 2,600이 정도면 많이 당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300포인트가 넘게 더 빠졌었으니까 거기 뼈도 못 치르고 당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장이 무너진 개념이니까 한 300포인트 시장이 무너지면서 수직 낙하를 했잖아요. 기업들이 슬슬슬 빠지던 게 폭포수처럼 빠져요. 예, 근데 막판에 뭐 잘 버티던 수익률조차도 우르르 쾅쾅하고 떨어졌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아깝네. 이거 아깝네. 현금 보존을 잘 해놨으면 이렇게 줍줍을 하면서 한 시간을 한 1년치는 벌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시간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2,600에 현금을 소진하지 않았고 조금 참았다가 한 2,400 정도에만 현금을 다 소진을 했다면 한 30-40%의 현금을 들고 있다가 2,400에 소진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연수익률을 거의 1년짜리 이상을 땡겨올 수 있었을 텐데 그쵸. 그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그 아쉬움이.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봤고 너무 공격적으로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음번 3,000에는 지난번 3,000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 3,000에서 이루지 못했던 거를 다음번 3,000에서는 이룰 것이고 그때 되면 지난번 3,000 대비 우리는 한 0.5년에서 한 1, 2년 정도의 앞선 자산 증가율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뭐냐면 저희도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감정 그걸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승도 여러 번 겪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일종의 결들 이런 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걸 대응을 잘했으면 진짜 좋았는데 대응을 내가 잘 못했으나 여기서 잘 수습을 하고 대처를 하고 나면 다음번 뭐 2,800이든 3,000이든 지난번 떨어졌던 그 자리에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와 동일 선상이 아니라 그때보다 10%든 20%든 훨씬 더 내 계좌가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픈 것만 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사이클을 다시 해서 우상향하는 사이클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번 2번, 3번 정도의 이 오르락내리락의 사이클을 경험하고 나면 이 말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던 대가들이나 했던 사람들이 오를 때 수익을 내서 잘 팔고 떨어질 때 잘 피하고 오를 때 잘 먹고 떨어질 때 잘 피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수백억 수천억 번 사람도 떨어질 때 빠졌다가 올라갈 때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8,9할이에요. 8,9할. 진짜 개 중에는 정말 잘 피해서 떨어질 때 잘 피하고 예를 들어 숏을 치고 올라갈 때 롱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잘하다가도 한두 번씩 크게 깨져요. 찾아보세요. 그 소위 말해서 잘했다는 사람들이 한 번도 실패 없이 간 적이 있을까? 거의 그런 사람이면 지구상에 몇 명 안 되는. 지구상에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일반화해서 보통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해요. 지구상에 몇 명 안 되는 걸 보통 그럴 거야 생각합니다. 신의 컨트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산을 모았느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 남들보다 좀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지고
예,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좀 더 네네. 떨어지고 뭐 이런 거죠. 물론 그때 중간중간에 한번 오를 때 다 맞추고 내릴 때 다 맞추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오를 때 절반 정도 맞추고 하락 때 빠져 있어. 그런 경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 다 먹었어 하고 빠져나와요. 네네. 그리고 주식을 할 생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어. 그래서 다시 재진입. 이런 네. 경우는 있어요. 그럼.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대신에 오를 때 예를 들어 100이 올랐다면 한 50, 60 정도 수익을 획득하고 빠지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봤어요. 그런 경우는 봤는데 그렇게 위로 올라갈 때 다 먹고 밑으로 내려갈 때 다 피하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 이 일반인들이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절절하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다 갖는 투자를 네. 했다면 네. 이게 표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 거지. 네. 누구나 겪어보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예, 근데 하나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여기저기 이제 연합인포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고 이제 일반인들의 댓글의 반응들을 보니까 남 탓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스 푸는 건 오케이.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자기한테도 비판의 잣대를 드리고 나는 왜 실패했을까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 탓만 하면 나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발전이 없어요. 예, 그래서 꼭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일지를 적고 복기록을 적고 네. 자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다음번에 그 실수를 덜 하는 거지 남한테만 내 말을 뿌리고 나면 머릿속에 기억이 없고 내 경험으로 안 남아요. 경험치로 안 남으면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또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나보다 잘나는 사람이니까 뭐 유튜브에 나온 사람이 되게 잘나 보이니까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되겠다 해서 따라 했다가 곤욕을 당했어. 그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투자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자기만의 결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 보통 많이 걸려요. 이거 제가 지금 부의 추월 차선을 말씀드린 거. 네. 자기 결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배당 주마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턴어라운드만, 어떤 사람들은 뭐 IT만, 어떤 사람은 음식료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험 가지고 계속 그걸 돌리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페셜리스트가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결대로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남이 하는 대로 따라했다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어 이러고 끝나면 자기 결이 안 생긴다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내가 해보니까 뭘 좋아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던가요? 투자에? 기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섹터를 선택하는 과정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놓긴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가치 투자라는 개념이 애초에 약간 시장의 오해를 산다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의 오해를 산 그 기업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산업이 성장하는 사업에 똘똘한 그 경영진이 있으면 금상첨화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유 쪽에서 그 일을 하시다 지금 휴직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그러면은 그 공부할 종목 기업은 네. 정유 쪽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 자기 영업 쪽에서 하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희 린스터디에서는 실제로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를 분석도 해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사가 이쪽으로 제가 이제 잡히면서 네. 이제 이걸로 준비를 하게 되고 이번 달에 제가 실제로 분석하고 발표했던 것도 이 기업이어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시죠? 심텍이라는 회사고요. 네. 심텍입니다. 네, 티커 번호는 22800. 네.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CB 저희 채널에서 많이 얘기했던 업종이죠.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알게 된 것도 반도체 기판 쪽, 그러니까 PCB 쪽을 하는 업체가 무엇이 있는가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뭐 매출 규모가 크고 뭐 이런 것들을 대표로 삼았고 이 기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PCB 관련 업체들을 같이 다 이제 가지치기를 더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시작한 게 이 기업입니다. 네.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고요.
그 시가총액은 1조 2,168억 원. 이제 이게 이제 7월 7일 기준인데 네. 이게 이때 기준 일자로 37,900원일 때인데 네. 오늘 기준으로는 42,200원이 좀 네.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오른 상태고요. 52주 최고가는 58,300원 그리고 네. 최저가는 2만 원대였고요. 그 전으로 더 가면은 만 원대 됐었죠. 예, 계속 떨어졌고 우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낮은 가격에서 계속 꾸준히 올라와서 58,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이번에 조정을 한번 세게 받은 거였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심텍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인적 분할을 한 회사고요. PCB라고 하면은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컴퓨터를 우리가 분해해 볼 일이 있었을 때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그리고 반도체 칩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반도체 칩과 그 메인 기판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반도체 칩은 음식이라고 보고 이 메인 기판을 식탁이라고 보면 접시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를 만드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요 메모리 칩 메이커인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고 뭐 패키징 회사 중에서 뭐 AS라든가 암코 같은 유명한 회사들이 여기에 고객사입니다. 네, 후공정에서 가장 큰 업체들이죠. 네네. 심텍을 선정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섹터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해서 저만의 기준을 좀 삼아본 겁니다. 장기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고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혜자가 있는 기업을 원했고요. 네. 그리고 시장의 오해로 인해 가지고 과소평가되어 있는 섹터이면서 주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고 싶었고 예. 그런 기업에 속해 있는 섹터부터 먼저 접근을 했던 것이 PCB 섹터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최근 뉴스 이제 처음에 그렇게 섹터 정하고 나서 이제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 이제 반도체 기판이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도 실제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까지도 2022년도 실적 역시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게 지금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수주 산업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는 성격의 이제 회사인데 수주 산업이기도 하고 과거에 2019년도 이전만 해도 사실 이 산업이 약간 좀 사양 산업처럼 하고 있다가 네. 그 최근에 추가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PCB 업계 전반적으로 추가 증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받고, 수주를 받는 회사인데 증설한다는 얘기는 업황이 확실히 좋다는 얘기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 이후에 국내 회사만 봤을 때에도 삼성전기라든가 뭐 LG 이노텍 같은 대기업들부터 심텍에 이르기까지 많게는 1.6조부터 심텍의 경우에는 1,900억 원까지 계속해서 증설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제 심텍은 제9공장을 신설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게 이제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닌 것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30%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 배팅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이거 한번 실패하면 기업이 휘청하게 되는 거죠. 휘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3년도에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봉 차트 쪽으로 보면은 이제 기업의 내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20년도부터 이제 보자고 하면 이제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봉쇄가 일어나고 그 시기에 이제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년도 2월 3월 달에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단계별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증세를 보이다가 우상향을 하다가 22년도 6월 SK 하이닉스에서 DDR5 양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한 번 더 이쪽 PCB 업계가 주목을 받아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됐고요. 그 와중에 또 22년도 8월 달에는 자회사인 STJ 홀딩스와 심텍 그래피스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또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상승을 하다가 22년도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9공장이 신설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서 이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22년도에 넘어와 가지고는 미국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제 반도체나 뭐 관련 업계, 그러니까 특히 성장주라고 부르는 업계들이 이제 대거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는 약 35%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꽤 있는 편이긴 하지만 월봉으로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점 대비로는 사실 10배 올랐었습니다. 고점이. 네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사 구체적인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심택이라는 회사를 분석해야겠다고 하고 나서 사실 제일 많이 시간을 들였던 부분이 그 대체 뭘 만드는 회사고 만드는 그 제품이 어떤 성격이냐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비재가 아니니까. 네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더라도 이게 너무 미시적인 세계다 보니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배경 지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PCB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까 그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뇌에서 그 우리 몸을 제어하게 만드는 일종의 신경망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큰 이제 메인 기판 열었을 때 메인 기판 초록색 메인 기판을 보인다고 하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PCB라고 할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전원 버튼이라든가 볼륨 버튼에 들어가는 연성 PCB라고 해가지고 이게 필름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작은 PCB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PC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PCB 산업 내에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나눠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경성 PCB와 연성 PCB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리지드 PCB, 네. 플렉서블 PCB라고 부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경성 PCB는 딱딱한 거고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걸 겁니다. 그리고 연성은 이제 필름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네. 이제 공간을 찾아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요거를 섞어서 만드는 건 네, 리지드 플렉서블에서 RF PCB라고 부르죠. 네네. 여기 연성 부분에 RF PCB가 이제 연성 쪽으로 분류해놨는데 이게 약간 섞인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성 PCB 중에서 심택이 만들고 있는 산업은 연성보다는 경성 쪽에 다 있기 때문에 경성 PCB 중에서는 메인보드와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걸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메인보드라는 거는 아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 중에 초록색 이 기판 네. 이렇게 HDI 기판인데 저렇게 이제 초록색의 딱딱한 기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접시어의 역할을 하는 칩과 메인 기판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심텍의 그 약 75%의 매출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 약간 대치되는 개념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접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접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리드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솔더볼을 이용한 서브스트레이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리드 프레임 쪽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칩이 들어있는 그 패키징과 메인 기판을 연결하는 그 수단이 다리처럼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구리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금선이죠. 네. 예. 그리고 금선을 대신해서 이 서브스트레이트 쪽에서는 솔더볼이라고 하는 일종의 쉽게 말하면 쇠구슬 같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심텍에서는 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쪽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솔더볼을 이용하면서도 그 밑에서 또 어떻게 이루어진 그 구분을 하자면 그 솔더볼 위에 이제 반도체 기판이 놓이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칩이라든가 CPU라든가 이런 게 얹히게 되는데 CPU와 반도체 기판을 연결하는 수단이 선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그 또 다른 볼로 되어 있느냐 가지고 와이어 본딩 방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범프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플립칩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핵심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적 배경.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결하는 방식이고 뭐 솔더볼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뭐 이걸 와이어로 연결하는지 범프를 연결하는지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용도별로 나눠가지고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FCBGA부터 FC, CSP, 뭐 SIP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게 되고요. 사실은 이 종류가 다가 아니라 기업에서 알아보게 되면은
기업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엄청나게 많은 패키징의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심텍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은 맨 위에 있는 FC BGA를 제외하고 FC CSP부터 SIP, MCP, BOC 등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FC CSP 얘기를 했는데 FC CSP와 FC BGA는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와 컨셉은 비슷한데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칩의 크기와 그리고 기판의 크기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칩의 크기가 기판의 크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기판을 만든다고 하면은 FC CSP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판이 칩의 크기에 비해서 월등하게 클 경우 FC BGA 형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FC BGA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버라든가 PC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도 없고 좀 더 고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FC BGA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FC CSP 같은 경우에는 경소단박이라고 하는데 휴대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뭐 SSD 같은 데 들어가는데 작은 그 일종의 규격이 작은 거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FC CSP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단면이 이제 FC CSP의 패키징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FC CSP와 FC BGA의 실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뒤에 나중에 칩넷 구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이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칩 사이즈로 패키징하는 게 CSP고 그다음에 그 칩 사이즈보다 크게 패키징하는 게 BGA입니다. 근데 이게 그 칩이 미세화 공정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생기게 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칩이 옛날엔 칩 하나에 모든 걸 다 때려 박아가지고 밑에 기판 하나 딱 놓고 끝냈던 게 CSP였는데 최근에는 너무 미세 공정에서 돈이 많이 들고 그 진도가 잘 빠지지 않으니 칩을 분리해서 만들죠. 이걸 우리가 칩넷 구조라고 하는데 칩넷 구조에서 다양한 작은 칩들을 여러 개를 받게 만드는 게 BGA, 풀그레이드 어레이의 그 패키지가 되는 거고 요즘에 이게 그 애플에서 이걸 사용하면서도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PCB 업체들이 사양 산업이라고 그래서 설비 증설을 전혀 안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애플이 이걸 치고 나오게 되니까 전방위적인 쇼티지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앞서 모두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기판 업체의 증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이리덴이나 신교 이런 회사들도 엄청난 수준의 증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PCB 업체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MCP라든가 SP 패키징 구조 등이 있는데 이제 대략적인 모양은 이렇고요.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반도체 기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SP 그다음에 MCP. 네네. 네, 이 회사가 그걸 많이 만들죠. 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항마이자 천적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아웃 WLP라고 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애플이 TSMC의 그 자기들의 그 모든 파운더리를 맡기게 됐던 가장 중요한 그 패키징 기술이 팬아웃 WLP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전통적인 방식의 패키징 기술은 처음에 웨이퍼를 갖다가 다 다이싱이라고 해가지고 다 쪼갠 다음에 그거를 각각 패킹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 WLP 방식, 웨이퍼 레벨 패키지 방식은 웨이퍼를 쪼개기 전에 패키징을 해버리고 그걸 다시 쪼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장 그 반도체 기판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수율도 좀 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의 그 물량이 애플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된 주요한 역할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퍼지게 되면은 반도체 기판 전반적으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산업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설비 증설이 없었어. 네,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막상 이제 요즘에 작금의 현실을 보고 나니까 애플 향으로 가는 TSMC에서 만드는 것 외에는 사실상 이 팬아웃 WLP 자체가 그 기술의 성숙도가 아직 그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만드는데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래도 고가 제품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저가로 가게 되면은
조금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이제 오사트 회사라고 해가지고 패키징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 쪽에서도 따라서 오기에는 아직 가격 경쟁력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다 보니 아직 반도체 기판 업체들에게는 시간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봐야 우리가 왜 쇼티지가 났고 반도체 기판이 지금 와서는 주목받는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이전이 2019년 굉장히 중요한 해였는데요. 2019년 이전만 해도 이 PCB 업계에서 탑티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회사보다도 일본의 신코라든가 이비덴, 그리고 뭐 대만의 나냐나 유니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탑티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 등이 이제 포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탑티어 회사들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출도 줄어들게 되고, 그에 맞춰가지고 캐펙스도 계속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배경으로 보면은 이제 PC 산업은 이제 성장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휴대폰, 스마트폰 산업 역시도 성장성을 이제 잃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판들이 중요성이 떨어지고 이제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사양 산업으로 이제 흘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성장, 한마디로 AMD와 인텔 같은 CPU 업계에서 침략 구조라는 것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이제 침략 구조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는 반도체 전체 8대 공정 중에서 전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발전의 한계가 오다 보니까 애플과 TSMC의 연합에서 이제 방안을 짜는 것이 이게 전 공정에서 안 되겠으니 후공정에서 효율을 올리는 방안을 고안하게 된 거고, 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팬아웃 WLP 같은 기술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애플과 TSMC 연합을 제외한 그 업계에서도 이게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표에서도 이제 나와 있듯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러니까 CPU의 세대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서 기판의 크기 자체가 커지는, 그리고 기판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 당장 지금까지 사양 산업으로 여겨졌던 것이 기판이 커지게 되면은 이 업계는 매출이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칩을 하나 안에다 올인원 형태로 만들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네. 올인원을 쪼개서 여러 개로 만든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판이 커야 되는 거죠. 옛날에. 네네. 그러니까 작은 데다 몽땅 모든 걸 하고 싶은 걸 다 집어넣었다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못하고 수율이 떨어지니까 되는 거는 작게 만들지만 안 되는 거는 기존에 쓰던 방식의 일종의 뭐 레거시 공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공정을 써가지고 칩을 여러 개를 붙이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컬어서 칩넷 구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네네. 칩넷 구조로 인해서 기판 사이즈가 커지면서 죽었던 산업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FCBGA나 FCCSP 같은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기판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고요. 2019년 이후로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캐펙스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를 이제 실제로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 매출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캐펙스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탑티어인 회사들은 아무래도 더 수익성이 좋고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FCBJ 같은 기판을 만드는데 더 투자와 생산을 더 집중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심텍 같은 회사들 역시 그 같은 레거시 공정에서 또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기판이 FCSP나 SIP 쪽에서 탑티어들의 경쟁이 조금 이제 헐거워지게 되니까 심텍에게도 오히려 이 수급 밸런스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기회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그 칩넷 구조가 이제 서버에도 사용이 되면서 서버는 아주 고사양 기판들이 많이 수요가 넘치게 되었고, 이걸 이제 이비덴이나 신코 같은 경우가 이걸 확대를 이쪽에서 이제 설비 증설을 급속하게 키웠는데, 그 다른 쪽도 비슷하게 이제 기판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쪽, 그러니까 신규와 이비덴이 신경 쓰지 못하는 영역에서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치고 나오면서 그쪽 시장에서 사이즈를 키워가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심텍의 사업 부문을 살펴봤습니다. 심텍에서 매출 구조로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모듈 PCB라는 것이 일반 PCB, 아까 그 HDI 같은 경성 PCB의 레거시 공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24%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이제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출로 봤을 때 물론 이제 2015년부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에는 매년 CAGR로 했을 때 23%의 굉장히 큰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의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크다가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21년도 그리고 22년 1분기까지 그 비중을 보면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71%부터 75%, 78%까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고, 실제로 그 심택에서도 설명하기를 그쪽으로 계속 이제 포커스를 두고 그 역점을 두고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신 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고사양의 그리고 많은 수익성을 줄 수 있는 산업적으로 몰아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비율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택의 제품 라인업은 이제 아래와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번째 줄에 있는 뭐 MCP라든가 FC, CSP, SIP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사업 보고서에는 사실은 매출이 그 상품별로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아주 정확치 않더라도 제품마다 어느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걸 좀 알고 싶어서 표로 정리를 한 것이 대신증권에서 만든 그 레포트에서 나와 있는 그 기판 종류별로의 매출을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현재 심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MCP라는 제품이고요. 메모리를 칩을 연결하는 기판이라 볼 수 있고,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FCCSP와 SIP 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점점 더 많이 포커스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비중과는 또 다른 비중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앞으로의 이제 이 심텍의 영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텍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섹터 전반적인 PCB 업계를 조금 알려고 하면은 당장 심텍하고 너무 급이 다른 뭐 대기업인 이제 삼성전기라든가 LG에너지 비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거의 비슷한 이제 PCB를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 경쟁사를 포트폴리오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대덕전자인데요. 심텍의 경우에는 MCP나 FCCSP나 그리고 뭐 GDDR6 GPU를 연결하는 기판인데, 이쪽으로 조금 더 몰려 있다고 하면은 대덕전자는 굉장히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FCBGA의 80% 넘는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같은 PCB 업계를 하더라도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전혀 다르게 가면서 그 기업마다 전략이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다른 기업인 약간 매출 구조로는 거의 비슷한 그 코리아 서키트를 보면은 여기는 또 그 아까 모듈 PCB라고 얘기했던 상품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FCCSP라든가 FCBGA도 사업군에 있긴 하지만 10% 내외에 좀 적은 그 비중이었고, 오히려 더 레거시 기판이라 말할 수 있는 SSD 쪽의 모듈 PCB라든가 뭐 빌드업 쪽이라든가 이쪽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포트폴리오가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분석해 봤습니다. 매출액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고, 특히 제가 기점이라고 얘기했던 2019년도에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2020년도부터는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고, 실제로 올해 이제 컨센서스 상으로는 작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1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부채 비율은 2019년만 해도 4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었던 어떻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올해 예상되기로는 100% 이하로 80%까지도 부채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 수 있고요.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당연히 이제 ROE는 50%가 넘는 ROE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PER은 반대로 이제 굉장히 낮은 최저 수준의 PE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좀 독특하게 21년도보다 22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네네네. PCB 업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일단 나왔습니다. 나온 거로 따지면 이건 뭐 연간 전망이긴 한데 여기 나온 표에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반론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전체와 그리고 산업, 전기전자 산업, 그리고 이제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을 같이 비교를 해봤고, 그거는 이제 연도별로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심택은 연도별로 봤을 때에는 2018년부터는 2019년도는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PER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예상치긴 하지만 2022년도에는 4.66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PE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경쟁사나 산업과의 비교를 했을 때에도 굉장히 낮지만 코리아 서큐트에 비해서는 PER이 조금 높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PER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PBR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경쟁사에 비해서는 오히려 PBR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유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쌓아놓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네. 간단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북밸류가 적다라는 얘기니까 네. 그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반대로. 네. 지금 이 회사는 설비 증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북밸류를 쌓기에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돈을 많이 벌린다면 북밸류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지금은 근데 이제 대덕전자 코리아 서큐트는 역사가 오래된 회사예요. 그래서 쌓아놓은 재산이 많으니까 PBR이 그렇게 낮는데, 이제 그 PBR 이제 오래된 회사들은 장비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틀리죠. 장비 같은 경우는 값어치가 없는 거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그 용지나 이런 것들은 재평가를 해봤느냐, 장부가 재평가를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공장을 원래 공장지대에서 하다가 보는데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많은데,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많이 사라져가지고 공장 용지가 갑자기 주택 용지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러면 땅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PBR은 그런 것까지 사실은 다 살펴봐야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PCB 업계 외에도 이제 일본이나 대만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회사들과의 비교, 피어 밸류에이션을 비교했을 때에도 PER로 봤을 때는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PBR로 봤을 때는 약간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외국 회사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국내 회사들에 비해서는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PBR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 차트로 히스토리를 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PER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거 대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낮은 수준, 최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고, PBR은 최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회사가 비용 관리를 하는 측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판관 비율을 이제 추이를 봤는데 우하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출 원가 역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매출 원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판관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이 받쳐준다고 하면 이 회사의 이익이 굉장히 계속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 매력도 그리고 목표 주가를 산출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단기 수익 2022년 단기 수익은 예상치는 이제 그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 예상치고요. 이 단기 순이익의 금액을 가지고 발행 주식수로 나눴고, 그래서 EPS를 만든 다음에 이제 PER을 산정을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PER 산정했던 근거는 그전 PER을 비교하기보다는 20년, 21년 좀 짧긴 하지만 그 두 해의 평균 PER을 계산을 해봤고, 그게 12배였고요. 그 12배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게 너무 높다 보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대략 35% 정도를 할인해서 적용한 게 8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8배를 계산한 것이 22년도 예상 주가로 계산하게 됐고요. 그게 63,700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PER을 이제 우연찮게 제가 이제 PER을 8로 잡았지만, 동종업계에 이제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동종업계의 PER이 8배로 많이 이제 제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8배로 본다고 했을 때 제가 예측했던 거하고 우연찮게 좀 맞아가지고 8배 정도를 봤을 때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처음 평가를 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예상 수익률이 68%니까 이 정도면 보수적으로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 결정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매수 결정을 막상 쓰고 보니까 갑자기 불안한 생각도 막 들고
이거 너무 섣불리 생각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까 이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네네.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장 지금 경기 침체 지금 이미 도입했다는 얘기들이 많고 경기 침체의 우려를 뉴스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증권가에서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IT 분야에서의 수요 약화입니다. 수요가 약해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도 적게 쓰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 많이 무너지게 될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우려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PCB 업계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은 FCBG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FCBGA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쪽과 PC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버의 업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고요. 이런 산업에서의 투자는 사실 이쪽은 심택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FCBJ로 많은 탑티어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에서의 수익성을 놓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니치 시장 또는 큰 회사들이 이제 차지하지 않은 경쟁이 약해진 이 산업을 갖다가 심택이 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여길 수 있지만 약간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다고도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주가 수준이 아까 PBR 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낮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불안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 결정을 했던 거는 장점이 그보다 좀 더 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선 그 고부가 가치를 줄 수 있는 MSEP 기판이라고 했는데 MSEP 기판이라는 거는 아까 FC CSP라든가 아니면 SIP 같은 기판을 만드는데 그 선로를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회로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에서 쓰이는 그 식각 공정이라든가 세척 공정들을 이 회로를 만드는 데로 사용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더 얇고 더 성능이 좋은 회로 기판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FCCSP나 SIP MCP 같은 반도체 기판을 만들게 되면서 고부가 가치 기판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실제로 새로운 공장도 만들게 되면서 캐파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증대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컸고요. 일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심텍 역시도 전략을 잘 짜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계속 말이 많은 DDR5로의 전환. 그러니까 인텔에서 올 하반기까지 이제 연장을 또 한 상태이긴 한데 사파이어 레피즈가 이제 출시가 제대로 되게 되면은 서버 쪽도 그렇고 이제 지금 PC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DDR5 역시도 수요가 상승하게 되면서 심텍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같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매크로 이슈로 인해 사실은 지금까지 이익은 굉장히 잘 벌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는데도 매크로적인 이슈로 인해 가격 조정이 굉장히 세게 왔거든요. 35%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던 금액들이 이제는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아가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쌉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은 그 전에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그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싸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지금 주가 수준은 2011년도 11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1년도 11월 이후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하이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아주 최저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샀을 때에도 충분히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당장 올 하반기에도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니 이 주가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텍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짜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높게 사고 있고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영위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는 사실은 불안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증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면 특히 또 침체까지 같이 오게 되면은 이게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중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구조적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정상의 문제, 반도체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떠밀려온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팬아웃 레벨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했을 때는 이게 사양 산업이라 생각해서 뭐 계속해서 매출도 줄었고 캐펙스도 줄었고 그랬는데 이게 침대 구조로 변화하면서 그냥 뻥 하고 터진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 패키징 방법의 변화가 이 사업을 새롭게 일으킨 거예요. 근데 당분간 몇 년 동안 이 흐름들은 지속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나쁘더라도 이 사업은 성장한다. 경기를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 너무 좌지우지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해요. 앞으로 몇 년간은 그렇게 되는데 일단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장 10배짜리 시세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악재예요. 이 회사는 다른 악재보다 실적과 업황 전망 이거보다 주가가 10배가 났어?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네네. 경험상으로 시세가 10배 정도 나면 그다음부터 시세가 잘 못 가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게 하나. 네네. 그건 하나고요. 이건 정성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 앞서 잠깐 언급이 서로 됐지만 영업이익률 20%는 PCB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대기업들이 일부 버리고 있었던 업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영업이익률이 20% 나왔다? 그럼 이게 지금 이 산업이 뭔가 과거 평균과 비교해서 굉장히 큰 이격이 발생했고 굉장히 엄청난 쇼티지가 발생했다라는 네. 거죠. 쇼티지가 많이 발생했고 영업이익률 20%라는 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요인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면 이 높은 영업이익률이 한 2, 3년만 유지되면 사람들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앞뒤 잴 것 없이 설비 증설을 어마무시하게 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어떤 설비 증설이었냐면 앞단의 업체들이 PCB 업체들한테 설비 증설을 요청한 거죠. 즉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다 써줄 테니 지어라. 현급금까지도 줄 테니까 이 돈으로 공장을 지어라. 네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는데 만약에 이게 3년에서 5년 뒤에 과잉 설비가 없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 보면 밸류에이션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50%에서 100%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러나 5년 후의 세상, 3년 후의 세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이 PCB 업체들한테는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자체가 과거 경험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는 조금 잘못되는 경향도 있는데 밑에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거죠. 네네. 실적만 봐서는 위에 공간도 많이 비어 있어요. 네네. 위에 공간도 많이 비어 있는데 이거는 혹시 나중에 설비가 과잉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건 있는 거고 지금의 20% 영업이익은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영업이익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업황의 피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익은 늘어나. 분명히 이익은 늘어나. 매출가익은 분명히 늘어나는데 이게 업황 피크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지점이에요. 실적만 봐서는 뭐 볼 거 없어요. 무조건 고예요. 실적만 봐서는. 근데 만약에 업황이 피크면 영업이익률 20% 정상일까? 과거 이 PCB 업체의 역사를 보건데 정말 신기한 걸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게 보여요. 저도. 되게 좋게 보이는데 너라면 살 거니 하면 애매모호한데 전력을 기울이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25가지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예를 들어 3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잘 모르겠는데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뭐냐면 죽어도 죽지 않는 쪽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격적인 분들은 이거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저의 입장은 지금 예를 들어 사놓고 20% 30% 깨진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월이 약이야.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세월이 약이야. 내가 지금 35% 깨졌지만 이건 무조건 세월이 약이야. 분명히 50% 이상 수익 나서 난 나올 수 있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PCB 업종은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업황이 하락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적 변화가 분명히 있고 지금 당장 2, 3년간 성장할 것도 명확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의외에 뭔가 복병이 터져서 이 지점에서 가서 예를 들어 35% 손실이 났어. 그런데도 마음 편하게 이건 무조건 회복이 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즉 3년 후를 어떻게 기약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은 굉장히 좋게 보여요. 저도 굉장히 1, 2년 좋게 보이고 근데 만에 하나 좀 불강력적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오히려 저는 경기 나빠지는 건 신경 안 써요. 이거는 경기를 뚫고 갈 수 있는 업종이에요. 지금 현재로 한 1, 2년 동안. 그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터져서 주가 한번 세게 얻어맞았어. 근데 시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어. 그 3년 후에 괜찮아. 이건 무조건 되는 업종이니까 가는 거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의 약간의 불안감? 찜찜함이 좀 있는 거죠. 불안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PCB 업종이 영원히 우상향할 수 있는 업종일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침략 구조가 영원히 변치 않을 수 있는 한 5년, 10년간 변치 않을 수 있는 침략 구조가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틀린 전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열려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은 비싸지 않고 영업이익률은 기가 차다. 근데 그 기가 찬 게 오히려 뒷덜미를 조금 잡는다. 이게 좀 섞여 있는 겹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를 초반에 알았다면, 그렇죠. 20년에 2020년에 알았다면 지금 떨어져도 그냥 눈 감고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보유 오케이 콜. 예를 들어서 지난번 3만 원에 샀어. 지난번 3만 원에 샀으면 오케이 계속 콜. 그냥 보유. 눈 감고 가. 콜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지? 갈등이 좀 남아 있다. 저희 술취한 심정. 이해되시죠? 그 말씀처럼 저도 그러니까 이 매수라는 것이 얼마나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빠져 있는 건데 저도 아주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자신 없다에 가깝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 중에 하나 여기는 이제 언급하기에는 조금 확실치 않아서 그랬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산업 쪽에서 실제로 최근에 그 파운드리의 그 패키지 분야에 구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엠코하고 손잡을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쪽에서도 패키지 쪽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러니까 TSMC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을 하든 아니면은 연대를 갖다가 강하게 하든 해가지고 패키지 쪽에서의 무게를 둔다고 하면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했는데 다만 이제 말씀처럼 제가 질문에도 똑같이 첫 번째 질문이 있거든요. 이게 한번 피크를 치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매크로 이유라고는 하지만 이게 좋다는 걸 어느 정도 다 아는 사람들이 갔다가 떨어지는 걸 봤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도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가 뒷덜미를 잡는 거죠. 그렇죠. 다 아는, 그러니까 다 시장이 알면 다 아는데 과연 어떻게 되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 입장은 좀 그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고, 뭐 되게 좋고 침략 구조 더 될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 게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후공정이 어드밴스 패키징이 진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패키징 쪽이 강화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장비 업체들도 거기도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이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다. 오히려. 그게 이제 하나 걸리는 대목이 되겠다. 혹시 피크에 걸리는 게 아니냐? 영업이익 피크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을 때 과연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은 어떤 가격을 매길 것이냐? 이게 미지수다라는 게 있는 거죠. 조금 더 일찍 알았어야 더 좋았을 종목이네요, 확실히. 그럼 일찍 파악을 했으면 아주 진짜 땡큐인 거죠. 굉장히 땡큐인 거고 옛날에 샀으면은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기업. 충분히 그런 기업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건 뭐 이건 전순 저만 혼자만의 개인이고 저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기업 투자할 때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지를
보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굉장히 괜찮은 기업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첫 번째 질문이 그 얘기였습니다. 네. 이게 이미 너무 상승을 했다가 떨어진 상황인데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 부분이 하나 질문이었고요. 또 다른 질문은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어느 정도까지 가질 수 있는가. 이를테면 제가 이제 심택이라는 회사를 분석하면서도 이 회사의 일종의 앞으로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앞으로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때 예측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측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자신이 있을까. 그 예측에 자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안전마진을 잡아야 할 텐데 안전마진은 또 어느 정도 잡아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노하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저의 분석도 안 믿어요. 아, 네. 뭐 믿었다가 당한 적도 많기도 하거니와 내가 완전히 안다라고 생각하고 해도 모르는 게 또 나와요. 아니 경영진은 자기 회사의 미래를 아나요? 희망을 갖죠. 그렇죠. 네. 자기 회사의 미래에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겠죠. 열정을 다해서. 그런 리더십이 있는 회사는 보통 잘 되죠. 그렇죠. 그걸 믿고 네.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어떤 풍파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회사 네. 경영진들도 다 몰라요. 네. 그럼 우리의 투자자들이 뭐 숫자를 보고 이 숫자면 이렇게 된다. 그 확신은 굉장히 위험한 확신이에요. 내가 돌려깎기를 해가지고 이 회사를 360도 다 분석을 했고 회사 직원들보다 내가 그 회사를 훨씬 더 많이 알고 그렇게 해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그 여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잘못되고 기업 분석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면 너무 지나친 확신 때문이에요. 모르는 어디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거거든요. 변수가 곱해지면 결과값이 어떻게 도출될지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까 하는 기업을 우리가 선호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시가총액하고 현금 보유하고 붙었어. 이건 아니잖아.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주식을 다 사면은 현금이 그냥 생겨버리는. 현금 플러스 영업권이 다 나오는 거죠. 영업권까지. 영업권이 공짜로 나한테 얻어지는 그런 네. 경우. 요즘 의류업체들 중에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진짜. 네. 이 회사를 내가 만약에 이 가격에 몽땅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떼부자가 되는 거야. 이 회사를 갈갈이 쪼개서 팔면 레버리지 바이아웃까지 아니고 그냥 바이아웃만 해도 바이아웃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이아웃. 내가 5천억을 넣어서 샀어 이 회사를. 이건 뭐 한 1조 5천억 그냥 땡기겠는걸? 청산했을 때. 네, 청산했을 때. 네.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죠. 네. 시간이 불편한 거지. 오르긴 오를 테니까. 네. 심지어 이런 회사도 있어요. 1,000억짜리 회사인데 장부가 5천억인데 장부에서 표시되는 가격이 있는데 자산 그냥 땅값만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잡으니까 5천억이야. 서울 시내에 있어. 서울하고 경기도에. 장부가 평가 날짜를 보니까 18년이야. 인상폭이 반영 안 된. 그렇죠. 네네. 오,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주석 사항에 안 나오는 재산들이 또 있어? 그럼 이거 1조짜리인데? 1,000억에 거래되네? 네. 이건 뭐 이런 거는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시간을 녹이고 엉덩이만 붙이면 언젠가 될 것 같아. 영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영업이 안 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영업이 잘 됐는데 그래.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시간 투자하는 거죠. 그거는. 네. 근데 사실은 시간도 좀 아깝죠. 그렇죠. 시간이 돈이니까. 네. 시간도 아까운데 그거를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죽이나 밥이나 예를 들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장부 가치가 대단하거든요. 네. 그 회사 갖고 있는 건물만 팔아도 거의 본전의 반쯤 찾는데 네. 건물이 몇 개 있어. 이걸 팔면 이만큼 돈이 나오고 현금 있는 거 갖고 오면 돈이 거의 다 남는데 배당도 엄청나게 줘. 그러면 이게 남는 게 얼마야?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 배당만 받아도 뭐 배당만 8년 받으면 본전 나오겠다. 이런 개념. 물론 세 전 기준으로 뭐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질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장부 가치만 보는 건 아니고 장부 가치가 든든한데 추정치도 계속 우상향하거나 주가는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 정도 이거는 퍼가 3이야. 이 퍼가 3이 앞으로 퍼가 2로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편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안전마진을 찾는 건데 사실은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회사가 자기의 역량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회사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단순히 숫자보다도 이건 되게 정성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일하고 있는 경영진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사용해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회사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걸 파악하는 거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장기간에 걸쳐서 5배, 10배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이런 업황이 뒤도로 턴하는 거를 읽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예를 들자면 그 테슬라를 초기에 이 회사의 사장이 정말 잘해낼 수 있고, 근데 재무적으로 불안했지만 이 회사가 잘해낼 것 같아 하는 걸 읽어낸 사람은 큰 수익을 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경영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거, 그런 회사를 찾는 게 사실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기는 해요. 개인 투자자는 그걸 잘 찾아내면 상당히 좋은데 좀 어려운 일이긴 하죠. 네, 그 사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이 당장 제가 주식 담당에게 전화를 해도 그 주식 담당조차도 설명이 이제 뭐 부실하다거나 물론 심택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전화해 보면은 그 담당도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저한테 설명조차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CEO의 성격이나 그 비전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뭐 신문 기사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데는 사실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뒷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장님 골프를 너무 좋아해? 골프를 너무 좋아해? 네. 그러면 현업에서 좀 너무 떨어져 있네? 아, 그렇죠.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경영진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있어. 이 회사 되게 혼연일체가 된 회사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거고. 네네. 근데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지 네네.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회장을 잘 못 만드는 경우가 있고, 네, 사장을 못 네, 만드는 네, 경우가 네.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파악할 거냐면 장구한 역사 속에서 잘해왔느냐예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거나 네. 뭐 아니면 변곡점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네네. 이런 걸 봐야 한다는 말씀. 예, 그러니까 이 업을 어떻게 꾸준히 영위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결과치를 계속 도출해 왔느냐라는 것. 그런 것들, 그건 사실은 과거를 통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버핏도 과거에 그렇게 했는지를 읽고 회사 매입을 결정하거든요. 네네. 예,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CEO를 직접 만나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훨씬 더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뭐예요? 경영진이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게 표시되는 숫자가 RO인 거예요. 같은 돈으로 얼마나 효율 있게 이익을 내느냐.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골프장을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네. 근데 일에 열정 있고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일에 재투자를 아주 잘할 거란 말이죠. 근데 또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땅 보는데 귀재네. 땅을 잘 사. 네네네. 골프장도 제일 쌀 때 사. 그리고 요번처럼 올랐을 때 팔아. 그럼 이거는 네네. 이 사람 재무적으로도 귀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자기 일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그래서 사실 좋은 거는 CEO의 책이 나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되게 없어.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방송에까지 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넷플릭스가 되게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계속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책방에 보면 넷플릭스 일종의 회사 자서전을 읽었어요. 헤이스팅스가 네네네. 어떤 사람인지 그걸 보고 알았어요. 네. 규칙 없음을 보고 이 정도면 회사가 상당히 믿고 내 돈을 맡겨도 될 수 있는 회사구나.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네네. 접근을 안 했을 뿐인데 갑자기 $2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네네. $170 미만으로 잘할 수 있을 회사 같은데? 네네. 내 돈을 맡기면 자본 활용을 잘할 수 있는 회사일 것 같은데? 그거는 CEO에 내가 책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접근법이 있다면 사용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있으세요? 또 하나 질문은 아까도 제가 이제 이 심택이라는 회사 얘기하면서도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로 이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회사의 가치로는 전혀 바뀐 게 없고 아주 영업상으로도 바뀐 게 없는데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바뀌었고 사실은 그건 예측을 전혀 못했거든요. 어디까지 매크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텀업 투자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아예 무시할 수 없어서 어디까지 봐야 하는 것인가 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간단해요. 이거는 그 수영장의 수영층인데 물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 물수위가 너무 낮은데 발장구 세게 치면 무릎 까는 거거든 바닥에다가.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금리잖아요. 금리 상황들은 뭐 수영장에서 물을 쭉쭉쭉쭉 빼고 있는 거니까 네네네. 수위가 막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수위라는 건 통화량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금리에 의해서 통화량이 결정이 되니까 금리를 네네. 높인다는 건 시중에서 돈을 쭉쭉 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시장은 어떻게 되냐? 약세장이 되는 거죠. 약세장이 되면 멀티플이 낮아진다. 네네. 이걸 이해를 하는 거죠. 강세장은 물을 쭉쭉 넣어주니까 멀티플이 높아진다. 네. 그러면 얘 본질 가치보다 더 올라가 붕 뜨는 거지. 물수위가 있으니까 내 몸이 저절로 붕 뜨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반드시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의 큰 틀에서의 흐름이 물이 빠지는 상황이냐 물이 올라오는 상황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 그럼 우리는 멀티플을 어떻게 줘야 되냐? 공격적으로 줘야 되냐? 보수적으로 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거에 맞춰 그런 측면에서 거시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개별 기업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는 마음이 편하다. 이런 뭐 책 제목도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할인을 많이 치고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수위에 내가 적응해서 이걸 당연하게 보는. 네. 작년에 그랬잖아요. 물이 빠질 줄 모르는 거죠. 그냥. 네. 물수위가 높으니까 이게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해. 사람은 네. 1년 이상만 똑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네. 지금도 거꾸로 그렇죠. 지금 1년 내 빠지니까 앞으로 계속 빠질 거로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물수위가 너무 낮아져. 물수위보다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탈출을 너무 많이 했거든. 네네. 그러면 이건 혼자서는 수영 칠 수 있는 공간이고. 물을 빼기 전에 다 도망간 상태. 아니, 뭐냐면 물을 빼니까 사람들이 물이 이제 바닥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물이 없어서 수영을 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은 또 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 네. 이제 물이 다 빠져서 수영 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 탈출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혼자서 여유 있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평균값을 잡아놓고 이게 평균값에서 어떻게 더 많이 붐업이 됐는지 아니면 그 뭐랄까 그 경색이 됐는지 네네.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시 공부를 하고 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필요한 거죠. 네. 네. 분명히 영향 받아요. 내 자신, 거시 환경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그 린스터트에서 공부하고 계신 신현우님과 함께 요즘 정말 핫한 산업, 작년도에 진짜 최고로 핫했던 산업, 다른 업종 다 죽을 때 혼자 독약청청했던 업종인 PCB 업종, 그 중에서도 심텍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것과 관련돼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방송해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에 좀 떨리고 막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제가 원래 떠는 성격이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자꾸 떨리더라고요, 제가. 네, 근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 그러니까 약간 좀 미심쩍다고 했던 부분까지 다 이렇게 잘 긁어주시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증시각도기뿐만 아니라 린스터디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 점에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저 증시각도기 TV 구독자시잖아요. 네네. 저희한테 바라시는 건 없을까요? 뭐 거의 2년 가까이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침에 처음에 이제 본 방송 나오기 전에 이제 처음에 인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를 많이 이제 부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통 거기에 인사를 못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몇 분 딜레이 뒤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독자도 많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처럼 그 정말 다양한 분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분야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손님을 게스트를 모셔서 또 이제 대담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굉장히 전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잘 건강 관리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뭐 린스터디와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함께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구독자와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자분을 직접 만나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는 것도 참 좋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일반인들에게 가장 그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일반인들과는 이제 좀 거리가 멀어져서 어떤 심리를 겪고 있는지 유리가 좀 돼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그리고 분석 열심히 잘해오신 우리 신현우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드리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